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제 윤택산 자산을 키워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행복해지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일단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 수익이 만약에 모두 세금을 부과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수익이 생기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갈수록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세금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절세 전략이 요즘에 엄청 유행하고 있죠, 많이. 당장 뭐 절세 전략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만약에 내가 종전주택하고 종후주택하고 만약에 종후주택을 사고 2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현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년이 안에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애가 괜찮다 싶으면은 아예 증여를 해보더라고요. 증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증여는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가 양도 전략을 써요. 저가 양도 전략. 일단 전세를 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상세히 말씀해 드려야 알더라고요. 자,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원래 10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내가 갈아타기 하려고 15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두 채죠, 현재.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고, 15억짜리 집을 사고, 이제 10억짜리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조정장에 와가지고. 팔 수는 있어. 팔려면 7억이 팔아야 돼. 근데 7억엔 죽어도 팔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이 집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집 이런 거지, 이 집 자체는 괜찮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격을 한 9억이나 10억이 받을 수 있으면은 팔겠죠. 근데 어차피 7억밖에 못 받을 바에는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죠. 아들한테 어떻게 물려주냐면은, 아까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이군요, 지금. 자, 10억짜리 집인데 일단 그 30%까지는 이제 낮춰서 팔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해서. 근데 만약 그 집이 전세가가 6억이었다고 치고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시세가 6억이다 하면은 전세를 줘요. 전세를 놓으면은 6억이 될 거예요. 6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전세가 6억이죠. 그런데 30%까지는 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걸 저가 양도 전략이에요. 30%까지, 그럼 7억이 팔겠죠. 그러면 아들이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매수자가 아들이고 부모님이 이제 매도자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세법상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가 양도 전략이죠. 하나는 5%까지는 넘어가요, 무조건. 무조건 넘어갑니다. 증여든 매매든 양도든 차익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5% 넘어왔잖아요. 30%나 차이 나잖아요. 30%가. 지금 현재. 시세는 10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세는 10억인데, KB 시세상에는 10억인데, 팔려고 하면 7억이 팔야 한단 말이에요. 7억은 죽여도 팔기 싫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매매 가격을 7억을 하고, 그럼 1억만 있으면 자녀가 살 수 있잖아요, 그 집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30% 깎았어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매기거든요. 그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이러잖아요. 12억까지는 무조건 비과세잖아요. 그죠? 요럴 때 쓴다는 거죠, 요럴 때. 어차피 양도 차익이 이제에 대해서 무조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면은 이 전략을 쓰는 게 유명하겠죠. 어차피 10억이 팔아야 되니까. 계산할 때 10억 계산하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쓰는 전략이에요. 요즘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니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마포와 반포집이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집주인들은 절대, 부자들은 괜찮다 싶은 거는 헐값에 안 팔아요. 제값에 팔고 받을 거 아니면은 헐값에 팔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전략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절세 전략을 부자들일수록 연구를 엄청 많이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법인이죠. 부동산 법인. 네. 일단 우리가 부동산 구입할 때 제일 처음에 정하는 게 뭐예요? 명의를 먼저 정하죠. 내 개인으로 살지 누구 명의로 살지 먼저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상가도 있고 빌딩도 있고 주택도 있고 많은데, 일단 절세 구분점이 최초에 누구 명의로 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명의가 나을 때가 있고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예. 자금 면에서도 그렇고 절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명의는 나눌수록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분산할 수 이익이라 하거든요.
당장 양도세만 하더라도 2주택 갖고 있으면은 비과세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명씩 나눠서 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죠. 2명 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전략이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한때 어떤 전략이 유행했냐면은, 자, 남편이 집 하나 있어요. 아내가 한 채 갖고 있다면 명의에 단독 명의예요. 그럼 2주택이잖아요. 그럼 한 채 팔면 양도세 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자마자 하고 바로 다음날 팔더라도 두 채 다. 그럼 두 채 다 비과세인 거죠. 맞잖아요. 이혼하면은 세대가 다른 가구잖아요. 같은 그 가구가 아니잖아요. 같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전략도 쓰고 하여튼 전략을 많이 써요. 이혼도 전략이다. 모든 세법이 가족의 해체를 원합니다. 요즘에 무슨 제일 진짜 문재인 정부에 진짜 욕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멀쩡한 아들이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용돈도 안 쓰는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집이 있잖아요. 부모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8.8% 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억지로. 독립을 할 때는 최소 6개월 독립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꾀를 냈어요. 어떤 친구가. 제 아는 분이 당한 거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꾀를 냈다면 꾀를 냈냐면은 내가 산 날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사는 날만 세대 분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대 분리했다가 다시 합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세대 분리된 상태야지만 그걸 인정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3개월만 분리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있다가 주소를 친척집 옮긴 거예요. 잠시. 예를 들어서 뭐 22년 6월에만 샀다고 치고, 그때 이제 사기 직전에 친척집 옮겼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세대 분리됐죠? 세대 분리해가지고 취득세 냈을 거 아니에요. 1.1% 받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9월달 돼가지고 다시 전입에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 집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서류상만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한 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뭐 해석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취득세 8.8% 냈습니다, 이거. 게다가 과징해서 너는 왜 1.1% 밖에 안 내는 7.7%는 더 내는 게 아니라 7.7%에다가 가산세까지 물어가지고 냈어요. 아, 진짜. 네. 가족이 해체를, 이혼해야 좋아요.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신혼특공 제외하고. 신혼특공 말고는 대부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 비과세 제도가 있잖아요. 혼인하고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네. 혼인 일찍 안 하는 게 좋아요. 혼인을. 네. 아,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세금 제도가. 네. 어쨌든 절세가 전략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일수록, 그다음 사업하시는 분들일수록 명의를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하다 망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명의를, 개인 명의가 있고, 원래는 만약에 부동산을 다 내 명의로 샀으면은, 만약에 내 사업이 망하면은 차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친척이나 다른 사람 돌리는 거죠. 그럼 그건 안전할 거 아니에요.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자기 명의를 안 사요, 부동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명의는 분산시킬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죠. 만약에 내 친척 집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소득 기송 문제. 만약에 그 친척한테 친척 명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가해가지고 만약에 소득이 나게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누구 건이 아닌 거죠, 이게. 맞잖아요. 명의는 친척인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나니까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아, 깔끔하게. 그래, 법인을 하자. 세상에 믿는 놈 하나도 없다. 네, 법인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일수록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이 빌딩 샀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99.9% 법인명입니다. 왜냐?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법인이. 10% 더 나와요. 10% 나오고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연예인 탤런트 누가 샀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대표이사는 본인이 아닐 거예요. 엄마일 거예요, 엄마. 부모님일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네, 대표이사는 본인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이사 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소득이 높잖아요. 대표이사면 급여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급여 줘야 되잖아요. 급여.
급여를 줄 거 아니야. 급여를 주면은 내 소득과 합산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 주면은 분산되잖아요, 소득이. 네,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동투자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제가 옛날에 어떤 걸 봤냐면 13명이 동시에 사는 거였어요, 한 부동산을.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를 13명이 같이 산 거예요. 예. 그 실거주 채우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돌아가면서, 이 두 명이 돌아가면서 월하반, 월요일팀, 화요일팀, 수요일팀, 목요일팀. 두 명이 돌아가면서 자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실거주 안 되고. 이건 사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13명이 동시에 사는 거 봤어요, 진짜. 나중에 지분경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공동투자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동지분이잖아요. 공동지분은 13명이 다 동의해줘야 돼요. 매도를 하려면. 한 명이 동의 안 해주면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럼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거든요. 지분경매, 경매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공동투자는 위험하시고, 또 공동투자 이렇게 하신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소유주는 한 명을 하고, 근저당을 13명을 잡는 방법, 12명이 근저당을 잡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공동투자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의견이 갈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결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 명이 소유주로 한 명을 하고 12명이 만약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13명이 공투를 했어요. 그럼 13명이 같이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유주가 결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 결과적으로 소유주는 걔니까 걔가 팔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소유주 한 명이니까. 근데 걔가 팔았는데 다행히 걔가 고점에 잘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 말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뭐 저점에서 잘못 팔았다, 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등하더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게. 어쨌든 공동투자도 쉽지 않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세 목적과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독립된 권리와 의무 주체가 개인하고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법인은 단점이 많죠.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제한이 뭐냐면은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그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세금을 16.5% 내야 돼요. 개인은 그런 거 없잖아요. 개인은 만약에 뭐 양도세 비과세 받았다. 1주택 주택 투자가 비과세 받았다 그러면 다 내 소유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인은 수익이 난 걸 찾으려고 하면은 16.5%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빌딩이나 상가, 사무실이라든지 부동산을 다수 소유할 계획이라면은 법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왜냐면 비주택이 좋아요, 비주택이. 비주택이 왜냐면 좋냐면, 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빌딩 단위가 크잖아요. 만약에 4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60억이 팔았다. 그럼 시세 차이 20억이잖아요. 20억이면은 양도소득세율이 45%란 말이에요, 현재. 개인으로 하면은. 근데 법인은 최대가 22%란 말이에요, 최대가. 최대가 22%거든요, 현재. 2억이 하는 11%. 2억이 넘어가면 22%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는 무조건 법인 하는 게 좋아요. 대출도 잘 나오지. 불리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기피하거든요. 임차인들이 기피한단 말이에요. 기피하는데 법인은 그런 거,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행적으로 법인들이 집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한다. 그 소유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액이잖아요, 임차 보증금이. 그렇기 때문에 비주택은 또 대출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법인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산이나 증여나 상속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인에서 수익이 생기면은 법인을 처음 설계할 때 뭘부터 정하냐면 지배구조를 정하거든요. 지배구조. 지분을 나눈단 말이에요, 지분을. 그럼 내가 법인에서 수익이 나면 지분만큼 자녀가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셈이 되거든요, 나중에. 배당을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한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고요.